북한이 어제 김정은 위원장의 지도 아래 신형 ICBM 화성 17형의 시험 발사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북한에 대해 엄중하게 경고한다며 도발로 얻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ICBM 발사에 대응하기 위한 유엔 안보리 회의가 우리 시간 내일 새벽 소집됩니다.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와 중국의 협력을 끌어내기 쉽지 않아 구체적인 성과를 도출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재임 5년 동안 윤석열 당선인의 직무 수행에 대해 절반 이상이 잘할 것으로 전망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대통령 집무실과 관련해선 청와대 유지가 53%, 용산 이전이 36%로 나타났습니다. 검찰이 정부 세종청사에 있는 산업통상자원부를 압수수색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초기 산하기관장들에게 사퇴를 종용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강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지하철 안에서 행패를 부리고 말리는 승객을 폭행해 다치게 한 20대 여성이 구속됐습니다. 경찰 조사에 여러 차례 응하지 않은 데다 다른 범죄 혐의에 대한 조사도 거부한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 주변을 둘러싼 채 공격을 퍼붓던 러시아군이 역공에 밀려 외곽으로 후퇴했습니다. 강한 저항에 부닥친 러시아군이 민간 지역에 무차별 공격을 퍼부어 희생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뉴스큐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장 빠른 종합뉴스 뉴스큐 시작합니다. 민주당의 새 원내대표로 이재명계 박홍근 의원이 선출됐죠. 민주당이 이재명계로 재편할 것이다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이재명 전 지사의 역할론에 힘이 실릴지도 관심입니다. 잠시 뒤에 알아보겠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초대형 ICBM 화성 17형의 시험 발사 전 과정을 현재 지도했다고 북한 매체가 보도했습니다. ICBM 발사 사실을 공개한 북한의 의도와 추가 도발 가능성 짚어보겠습니다. 네, 먼저 당선인 소식입니다. 북한이 ICBM까지 발사하면서 고강도 도발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윤석열 당선인이 오늘 오후 시진핑 국가주석과 통화를 해서 대북 문제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집무실 이전과 인사권 문제 등으로 촉발된 신고 권력 사이 갈등은 해법을 찾지 못한 채 깊어지고 있습니다. 인수위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경국 기자. 네, 서울 삼청동 인수위입니다. 네, 오늘 있을 윤석열 당선인과 시진핑 주석의 통화 내용 궁금한데요. ICBM 발사를 포함해서 어떤 내용이 중점적으로 다뤄질까요? 네, 아무래도 급박한 한반도 정세를 두고 긴밀한 협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앞서 어제 북한이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발사한 뒤에 윤석열 당선인 수시로 상황을 보고받으면서 대응책을 논의를 했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상황 점검을 위한 회의가 진행이 됐는데요. 인수위 외교안보분과 관계자들도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했습니다. 윤 당선인은 오늘 SNS를 통해서 북한이 서해 수호의 날을 하루 앞두고 12번째 도발을 해왔다면서 도발로 얻을 수 있는 건 없다. 더욱 굳건한 안보 태세를 갖추겠다고 엄중 경고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취임 전 윤 당선인과 새 정부의 위기 관리 능력이 시험대에 올랐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윤석열 당선인 오늘 오후 조금 뒤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 통화를 진행하는데요. 그간 시진핑 주석 상대국 정상이 정식으로 취임한 뒤에 통화를 해왔는데 이 관례가 깨지게 된 겁니다. 새로운 한중 관계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대북 문제에 대한 논의가 그만큼 시급한 상황이라는 점도 읽히고 있습니다. 정권 이양기에 불안한 안보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 두 신구 권력 사이의 갈등이 여전히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집무실 이전 문제 그리고 감사원, 감사위원 임명 등 인사권 문제를 두고 갈등이 불거졌는데요. 윤 당선인 어제 직접 이 새로 들어가서 살 사람을 존중해야 하지 않느냐며 이 임기 말에 인사 조치를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도 오늘 상식에 맞는 정부 인수인계 절차가 진행되기를 바란다고 지적했습니다. 여기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 폐지 등 윤 당선인의 사법 공약에 반기를 들면서 인수위가 법무부 업무 보고를 유예하는 등 갈등의 폭은 더 넓어진 상황입니다.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의 회동을 위한 실무 협의도 멈춰 있는 상황인데요. 당선인 비서실장인 장제원 의원은 청와대 측으로부터 연락받은 게 없다면서 조금 더 기다려달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다른 이의 말을 듣지 말고 당선인이 회동 문제를 직접 판단해달라는 뜻을 밝히기도 했는데 윤 당선인 측은 당선인 판단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냐, 참모들이 판단을 흐린다는 거냐며 신경전을 이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당선 이후 2주가 넘는 시간이 지났지만 전례 없이 회동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데요. 회동 진행 여부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윤석열 당선인이 민주당 박홍근 신임 원내대표에게 전화를 걸었고 함께 협치하자라는 뜻을 전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윤 당선인 어제 이 민주당 신임 박홍근 원내대표에게 전화를 해서 축하 인사를 전하면서 함께 소통해서 협치하기를 희망한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이어서 오늘 비서실장인 장제원 의원을 통해서 축하난을 전달했는데요. 예방을 받은 박 원내대표 힘을 합쳐야 한다면서도 출발은 국회를 존중하고 또 소통하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에 장제원 의원은 여야가 새롭게 관계를 정립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는데요. 장제원 의원의 말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잘못한 거에 있어서는 따끔하게 비판을 해주시되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그런 좀 그 도움은 좀 주십사 이렇게 좀 부탁을 드렸습니다. 네, 취임 이후에 여소야대 전국 속에서 국정을 펼쳐야 하는 만큼 일찍이 민주당에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도 주요 부처들의 인수위 업무 보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도 전해주시죠. 네, 인수위 오늘 6개 분과를 가동해서 주요 부처들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존폐 기로에선 여성가족부 업무 보고 조금 뒤인 오후 4시부터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여가부는 기존에 맡고 있던 정책 기능 조정을 포함해서 조직 개편 방향 검토 내용을 보고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인수위는 여가부라는 이름으로 부처가 존치될 가능성은 없다고 강조했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하던 업무들을 쪼개서 다른 여러 부처로 나눌지 아니면 이를 대체하거나 더 통합적으로 일할 수 있는 다른 정부 조직을 만들 것인지. 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여성단체들의 의견을 듣고 조직 개편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토교통부 업무 보고도 오늘 예정이 돼 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도 참석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주택 공급 정책과 재건축 규제 완화 등 주택 문제 집중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 신구 권력 인사권 갈등의 중심에 있는 감사원 업무 보고도 진행이 됐습니다. 감사원은 지금처럼 논란이 있을 수 있는 상황에서 감사위원 임명 제청권을 행사하는 게 적절한지 의문이라면서 현 정부와 새 정부가 협의하는 경우에 제청권을 행사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인수위는 정권 2학기의 감사위원 임명이 객관성과 공정성을 훼손하는 요인이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오늘까지 대부분의 업무 보고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인수위는 다음 주부터 취임 100일 이내에 추진할 핵심 국정과제를 추리는 작업에 착수한다는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삼청동 인수위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의 검찰 공약을 둘러싼 신구 권력 간의 기싸움 속에 어제로 예정됐던 법무부 업무 보고가 보고 직전에 미루어졌죠.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하나를 갖고 99개를 배척한다면서 입장 변화 가능성이 없다는 뜻을 내비치고 있지만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반드시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맞서서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우철희 기자. 네, 사회일보입니다. 어제로 예정됐던 법무부 업무 보고가 파행으로 치달았는데요. 여전히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오늘 아침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서 법무부 업무 보고 파행과 관련한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를 갖고 99개를 배척한다면 안타까운 일이라면서 다음 주에는 업무 보고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인수위에 요구했습니다. 인수위가 윤석열 당선인의 다른 공약들을 잘 반영한 부분은 제외하고 법무부 장관 수사 지휘권 폐지와 검찰이 독립적인 예산 편성권 부여 반대 입장에만 너무 예민하게 반응한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앞서 박 장관은 어제 퇴근길에는 업무 보고 파행 이후 특별히 추가로 논의하거나 변동되는 사항은 없다면서 입장 변화 가능성을 일축했는데요. 강경했던 입장이 다소 누그러지긴 한 모습입니다.
네, 인수위 차원에서는 박범계 장관의 입장이 바뀌어야 한다 이런 입장인 거죠? 네, 박범계 장관의 입장 변화를 강하게 압박하고 있습니다. 신용현 인수위 대변인은 오늘 박 장관의 입장 변화나 대처가 있어야 한다고 분명히 했습니다. 다만 안철수 위원장은 인수위가 기한으로 정한 오는 29일, 그러니까 다음 주 화요일까지 법무부 업무 보고를 꼭 받겠다고 밝혔습니다. 유상범 정무사법행정분과 인수위원도 YTN과의 통화에서 업무 인수인계 차원에서 업무 보고는 꼭 받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업무 보고가 완전히 파국으로 치닫는 최악의 경우는 일단 피하겠습니다만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입장 변화가 선행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 때문에 주말과 다음 주 초반에 수사지휘권 폐지나 검찰의 독립적 예산 편성권 등 윤 당선인의 검찰 공약 핵심에 대해서 접점이 만들어질 수 있을지, 또 만들어진다면 어느 정도 수준이 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일부에서 YTN 오철입니다. 앞으로 5년 동안 윤석열 당선인 직무 수행에 대해 응답자 절반 이상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갤럽이 전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 22일부터 사흘 동안 윤석열 당선인의 직무 수행 전망에 대해 물었더니 응답자의 55%가 잘할 것, 40%가 잘 못할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부터 문재인 대통령까지 당선 2주 시점에 실시했던 조사를 보면 긍정적인 전망이 적게는 70% 후반에서 많게는 80% 후반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윤 당선인은 50%대로 과거보다 낮은 수준입니다. 대통령 집무실과 관련한 질문엔 청와대 유지가 53%, 용산으로 집무실 이전이 36%로 오차범위 밖에서 현 상태 유지를 꼽은 응답자가 많았습니다. 예비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원내사령탑에 박홍근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20대 대선 과정에서 이재명 후보 비서실장을 맡으면서 새로운 측근이 된 박홍근 원내대표는 86그룹의 막내격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안팎에서는 이재명계가 새로운 주류, 신주류로 떠오르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은 안민석 의원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안민석 의원입니다. 예, 의원님 어제 원내대표 선출 굉장히 치열했죠. 네. 예. 언론에서는 이걸 친낙, 친명, 지나치게 네. 두 예각의 싸움으로 봤는데요. 예. 실제로 의원들 사이에서는 그다지 각이 예리하게 서 있지는 않았고요. 그랬군요. 예. 박홍근 의원이 새로 당선된 것은 네. 친명, 친 이재명계의 승리라기보다도 예. 새로운 변화를 의원들이 선택했다고 저는 그렇게 보는 게 정확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잠시만요. 지금 속보가 들어와서요. 지금 대통령제 인수위원회 업무보고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금 이 시각 국토부 업무보고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네.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다 아시는 문제지만 한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일어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동안 주택 정책이 여러 번 28차례 반복이 돼가면서 이게 결국은 집값의 이 엄청난 이 상승을 부채질했던 이유가 결국은 시장의 생리를 외면한 그런 정책들이기 때문에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매매 거래 시장과 임대차 시장이라는 것이 또 유기적으로 서로 함수 관계에 있는 점들도 감안이 돼야 되고, 그리고 이 주택 가격이라고 하는 것이 안정이 되면 더욱 안정이 돼가는 그런 경향이 있고, 안 그렇겠습니까? 주택 가격이 안정이 되면 구집이 무리해갖고 집을 살 이유가 없기 때문에 수요가 줄어드니까 주택 가격이 더 안정화가 되고, 주택 가격이 뛰고 불안정해지면은 더욱 불안정해져가는 그런 이제 가만히 놔두면은 어떤 균형 상태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균형을 이탈하려고 하는 강한 이런 그런 성향이 있기 때문에 정부가 이거를 잘 관리해서 가격이 이렇게 안정으로 계속 균형점을 향해 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또 주택 가격이 안정되지 않게 되면은 또 무리한 주택 구입을 위한 대출이라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또 가계 부채가 더 커지고 이런 경제에 큰 또 부작용을 주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좀 정부가 정책을 세워야 되고 그리고 뭐 여러 전문가분들을 저도 뭐 선거 과정에서 만나 뵀습니다만은 말씀하시는 입장이 조금씩 다릅니다. 이렇게 다주택자를 철저하게 좀 응징 내지는 막 제재를 가해야 된다는 분들도 있고 이걸 시장 원리에 따라서 매물이 나오도록 유도하되 또 임대차 집을 사는 것보다는 또 임차를 해 들어가야 될 사람들을 생각해서 이거 여기에 대해서 무리하게 그 규제를 하면 안 된다는 그런 분들도 있고 결국 다 이것이 매매거래 시장하고 다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주택자라고 해서 이거를 무리하게 규제하는 것이 과연 맞는지 그것도 좀 더 세밀하게 이제 살펴봐야 된다 싶고요. 그래서 근데 뭐 가장 기본적인 거는 어쨌든 그 수요가 있는 곳에 또 수요에 맞게 실제 그 시장과 이 그 물건의 공급이 매물이 나오고 또 새로운 공급이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주택 건축에 대한 규제 완화가 또 따라야 되고 또 택지 공급도 있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이거를 좀 마이크로하게 보기보다는 전체 그 경제와의 관련하에서 이 문제를 좀 다뤄주십사 하는 바람입니다. 네. 저보다 이 분야에 더 전문가시기 때문에 다만 이것이 지금 오늘 이 국토비 업무 보고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이 관심이 굉장히 많을 것으로 오늘 여기서 이제 어떤 보고가 이루어지고 또 우리 주택 정책에 대한 또 차기 정부의 그 방향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국민들의 관심이 많으니 하여튼 다들 귀한 시간 내셔서 이렇게 이런 자리가 만들어졌는데 아무쪼록 하여튼 좀 유익한 그런 결과가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또 다른 업무보고가 있어요. 먼저 일어나겠습니다. 네, 국토부 업무 보고에 윤석열 당선인이 참석했는데요. 몇 가지 당부를 했습니다. 주택가격 안정 대책을 좀 조속히 마련해 달라.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달라. 여러 대책을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민주당도 지금 새로운 부동산 대책 준비하고 있죠? 지금 당선자들 말씀 들으니까 특별한 내용은 없네요. 그렇게 이제 일반적인 말씀해 주셨고요. 이재명 후보께서도 310만 호 공급 확대한다고 말씀하셨고 그런 거는 같은 맥락이고요. 근데 단지 지금 국민들이 굉장히 관심 있게 지켜보는 저 부동산 문제, 국토부 업무 보고를 좀 인사 말씀 마치고 좀 떠나시는 것 같아요. 저건 좀 모양새가 좀 안 좋다 그런 말씀이고 특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까 도표도 나왔지만은 윤석열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치가 과거 새 정부 출범 시 기대치보다 많이 낮았지 않습니까? 한 55%인데 실질적으로 지금 이 시점에는 당선 컨벤션 효과가 있기 때문에 80에서 한 90%가 정상이거든요. 그래서 왜 저럴까에 대한 좀 더 겸허한 자세를 당선자와 당선자 측이 보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잘 되길 바라겠습니다. 민주당 부동산 대책 여쭤봤는데. 저희들은 대통령 선거에서 이미 이야기를 한 기본적인 기조가 역시 공급 확대, 그 기조는 지금 말씀하신 거하고 대동소이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새로운 공급 확대 정책 기대하겠습니다. 부동산 정책에서 큰 차이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앞서 나누던 이야기를 좀 이어가겠습니다. 언론에서 친명, 친낙 구도를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앞으로 새로운 변화를 요구한 선택이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새로운 변화를 말씀하신 겁니까? 지금 저희들이 이제 야당이 되었잖아요. 윤석열 정부는 삼각 동맹으로 이루어진 권력입니다. MB맨들, MB 측근들 이게 이제 한 축이고요. 또 다른 축은 박근혜 국정농단 부역 정도는 아니고 동조자들 그리고 또 다른 축이 정치검찰
이 세 축이거든요. 이 세 개의 삼각동맹이 만들 5년 동안의 대한민국은 검찰공화국이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박홍근 원내대표가 이번에 선출된 것도 박강원 의원님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인품도 훌륭하시고 합리적이고 지략도 뛰어난 분이세요. 예. 그러나 지금은 선배형의 리더보다는 강한 돌파력이 있는 추진력 강한 네. 그런 강한 야당을 만들 수 있는 리더십을 원하는 이게 말하자면 지금의 이 상황에서 필요한 리더십이니까 네. 강한 야당을 만들 것 같은 박홍근 의원에 대한 표가 좀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뭐 박홍근 의원 모습 보이고 있는데요. 박홍근 의원은 뭐 아시는 분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서울 중랑의리 지역구고 옛 박원순계로 좀 통했는데 이재명 전 지사의 비서실장을 맡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친 이재명계로 급부상을 한 건데 그래서 이재명 전 지사의 역할론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역할을 좀 더 강화하는 것 아니냐 이런 전망이 나오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세 가지 지금 예상되는 역할이 있는 것 같아요. 아, 예. 첫째는 조기 등판론이고요. 그렇죠. 지금 예. 당장에 비대위원장을 나가서 이 십자가를 지고서 지방선거를 진두지휘를 해야 된다. 예. 조기 등판론이고요. 두 번째는 아껴 쓰자론. 아껴 쓰자론. 네네네. 이제 민주당의 소중한 자산이 되었다. 이재명 예. 상임 고문이. 그리고 백낙천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DJ 이후에 가장 뛰어난 정치 지도자로 평가를 하셨거든요. 예.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이재명 상임 고문에게는 아주 커다란 선물을 받은 겁니다. 네. 그래서 이 민주당의 자산을 정치적인 자산을 함부로 쓰지 말자. 불쏘시개로 쓰면 안 된다. 도올 김용우 선생님 그런 말씀하셨고요. 예. 그래서 좀 외국이라도 좀 나가 있다가 충분한 충전기를 가지고 천천히 컴백을 하라. 그래서 이제 아껴 쓰기론. 제가 처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서 두 번째고요. 예. 예. 세 번째로는 백의 종군론. 백의 종군. 예. 백의 종군론요. 예. 지방선거 때 아무런 직책을 맡지 않고 원하는 곳에 필요한 곳에 지원 유세를 열심히 하면서 지방선거에 이재명 상임 고문이 기여를 하고 그 다음에 전당대회에 나서는 것. 그 정도가 저는 세 가지 중에 하나일 거라고 보는데요. 예. 저는 개인적으로 아마 세 번째일 가능성이 많다고 봅니다. 백의종군 쪽으로요. 네네. 네. 지방선거에서 백의종군하면서 헌신하고 하고. 그리고 그 나름대로의 성과를 거둔 다음에 성과를 바탕으로 또 지금 가면 갈수록 지금 당의 리더십이 좀 부재예요. 예. 우리 민주당의 어떤 정세균, 이낙연, 이해찬 이런 이제 큰 어른들이 지금 이제 퇴진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예. 리더십의 공백입니다. 8월에 전당대회가 있죠. 그렇죠. 그게 이제 결정적으로 그 전당대회에서 예. 새로운 지도자의 등장을 당원들이 갈망을 하거든요. 예. 그렇군요. 그 공백을 이재명 상임 고문이 메워야 한다는 그런 요구가 분명히 클 겁니다. 그러면 아마 물론 뭐 판단은 이재명 고문이 하시겠지만 네네. 워낙 판단력이 출중하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빠른 판단을 하실 거라고 봅니다. 네, 지금 당내 리더십이 부재한 상황이다라고 진단을 내려주셨는데 지금 현재로는 일단 박홍근 원내대표가 되면서 윤호중 비대위원장 이렇게 투톱 체제로 계속해서 가는 겁니까 당분간은? 그렇게는 하겠지만요. 그리고 이제 4월 1일 날 중앙위원회가 소집돼 있거든요. 네. 이제 그 결과를 봐야 되는데요. 제가 볼 때는 윤호중 비대위원장은 그렇게 순탄치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당의 혁신을 과감하게 추진하고 예. 당을 정신 차려라, 혁신하라는 요구가 워낙 강하거든요. 그래서 혁신을 제대로 하고 그리고 당원들의 요구를 담아내는 네. 그런 비대위원장으로서 위상을 만들 경우에는 쭉 갈 수가 있는데 그렇지 못하면은 예. 아마 도전에 시달리게 될 것이고요. 그럴 수 있겠군요. 예, 예. 반면에 그렇게 되면은 이제 새로운 비대위원장을 선출하거나 아니면은 조기 선대위 체제로 예. 돌입하게 되겠죠. 그렇군요. 제가 볼 때는 윤호중 비대위원장님의 하기 나름이라고 봅니다. 박홍근 원내대표가 사실은 윤호중 위원장 사퇴를 요구했었잖아요. 86그룹의 막내격으로. 그렇죠. 예. 네. 그래서 그때는 어떤 주장이 있었냐면 새로운 원내대표를 뽑고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을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자라는 의견도 있었잖아요. 박홍근의 리더십은 제가 쭉 봐왔는데 기본적으로 합리적이에요. 그리고 개파색이
였고요. 예,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하는 박홍근 원내대표는 일단 윤호중 비대위원장 체제를 좀 존중을 할 거예요. 그렇군요. 하면서 투탑으로 당분간 가지 않을까 네. 제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네. 박홍근 원내대표가 강한 야당을 강조했거든요. 원내대표가 강조한 강한 야당은 어떤 겁니까? 사실은 제가 볼 때 박홍근 의원은 합리적인 분인데요. 이 강한 야당에 대한 요구와 기대는 당원들 사이에 지금 팽배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윤석열 정부는 검찰공화국을 만들 것이다. 네. 정치 보복을 할 것이다. 이재명 고문이나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정치 보복을 할 것이다. 예. 사실 심지어 저 같은 평우 의원도 좀 걱정과 예. 일종의 두려움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저희들이 예. MB 시절에는 저도 이제 그 당시 재선이었죠. 예. 그때 이제 의원들이 핸드폰 2개, 3개 들고 다녔어요. 도청당할까봐. 그리고 의원들이 모이면은 여야 의원 상관없이 야 이거 우리 도청 당하나 말하나, 도청 당하는 거냐 아닌 거냐 서로 막 갑론을복하고. 지금도 그런 걱정을 민주당에서 하고 있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하고 의원들 사이에서 그런 이제 우려가 팽배해 있죠. 특히 이제 오늘 원전 관련된 사무실 압수수색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예상보다 좀 빨리 시기가 좀 다가오고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검찰공화국의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는 거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 예비 야당의 새로운 지도자는 강해야 된다. 강한 그렇군요. 야당이 된다. 이런 요구가 당원들 사이에서, 의원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강하다고. 그렇군요. 박홍근 원내대표도 사실 출사표 던지면서 반드시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후보를 지켜내겠다 이렇게 이야기했던데요. 그래요. 네. 다른 후보들도 다 그렇게 그랬군요. 말씀하셨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말보다 실천인데요. 물론 지금 당장에 이제 개혁 민생 입법을 서둘러야 되고요. 네. 날짜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5월 9일까지. 그렇죠. 44일 입법 남았죠. 과제 많죠. 그다음에 아직. 이제 예. 검찰 개혁, 언론 개혁 네. 이런 과제를 5월 9일까지 아주 신속하게 처리해야 될 그런 책무가 있는 겁니다. 예. 그리고 그걸 처리하지 5월 9일까지 처리하지 못하면은 내가 원내대표를 사퇴하겠다는 정도의 결기를 보여줘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은 상당한 책임론에 시달리게 될 것이다. 정치개혁, 검찰개혁, 민생 할 게 너무 네, 많은데요. 네, 언론 개혁도 있고요. 언론 특히 개혁. 검찰의 수사권을 뺏는, 제한하는 중대범죄수사청이 있지 않습니까? 이 관련된 법안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걸 네. 빨리 좀 모든 처리를 해야 사안을 된다는 여야가 의견이 많습니다. 협의하고 합의하고 처리해야 되는데 또 독단적으로 단독으로 또 처리하기는 또 쉽지 않잖아요. 처리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요. 여기에는 여우의 지혜와 사자의 용맹이 필요한 지금 시간이 왔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국 주요 이슈에 관해서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당선인과 대통령의 만남이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가장 큰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참 이해가 잘 안 가죠. 그냥 당선인이 청와대 가서 당선 인사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인사를 하러 가기 전에 이런저런 조건을 건단 말입니다. 네네. MB를 사면에 달라는 조건이라는 건 거의 압박 수준이었어요. 예. 그다음에 청와대를 이전하겠다. 청와대 이전 이건 5월 10일 이후에 차근차근히 하면 될 걸 왜 이렇게 서두르는지 모르겠어요. 졸속으로. 예. 그다음에 그 두 번의 큰 악재가 터지더니 세 번째 지금 시작되는 것 같아요. 예. 인사권 예. 가지고 서로 갈등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감사위원 임명 가지고. 네. 아이고 지금 대통령이 누구죠? 네. 5월 9일까지는 대한민국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예. 대통령으로서 인사권을 행사할 권한이 있는 거거든요. 이걸 존중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행사하지 말라고 하면은 대통령께서는 아시다시피 굉장히 성품이 아주 그 선한 분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어떤 월권을 하거나 위법을 저지르는 것에 대해서는 절대로 용납하지 않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대통령께서 이제 5년 동안 그래도 본인의 그런 성정을 유지하시다가 네. 아마 막판에 상당히 아마 불편한 그러한 지금 상황이 아닌가.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은 윤석열 캠프 쪽에 윤석열 당선자 측에서 예. 마치 점령군 행사를 하게 되면은 예. 이 갈등이 해소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그렇게 조언드리고 싶어요. 성자의 겸손함을 보여라. 근데 아까 장재원 의원님께서 장재원 의원님이
저런 거 참 잘해요. 이렇게 좀 때때 따라가지고 예. 저 축하란도 처신을 잘 전달하고. 하는데요. 예. 하면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협조를 부탁드리고 왔다 네, 하지 네. 않습니까? 예. 그게 이제 성자의 자세인 거죠. 성자는 절망과 패배감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네. 패자는요. 예, 이런 예. 패자에게 과도한 요구를 하고 압박하고 위법에 준하는 그런 국방부로 이전하겠다고 하고 이것을 저는 청와대가 문재인 대통령께서 용납할 수 없는 지금 상황까지 온 것 같습니다. 예. 성자의 겸손함 이것만 있으면은 저는 다 해결될 거라고 봅니다. 네. 신구 권력 갈등이라고 이제 언론들이 많이 표현을 하는데 신구 권력이 서로 협조하고 협력하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죠. 지금 뭐 속보 잠깐 나왔는데요. 잠깐 보여주실래요? 서주석 안보실장, 서훈 안보실장 윤석열 당선인을 예방을 했네요. 예방을 하고 북한 동향을 지금 보고했다라는 뉴스 속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어제 북한이 화성 17형 ICBM을 발사했잖아요. 이와 관련해서 청와대 NSC 회의가 열렸고 대통령도 강력히 규탄을 했는데요. 서훈 안보실장이 윤석열 당선인 예방해서 북한 동향을 보고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서훈 안보실장은 한반도 정세에 대해서 가장 전문가이지 않습니까? 국정운동도 하셨고 그래서 저렇게 당선인을 직접 예방을 하셔서 설명한 것은 이제 사항이 예사롭지 않다라는 것을 설명을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던 거고요. 네. 이런 안보 상의 와중에 오늘 아까 말씀드린 원전 관련한 사무실 압수수색한 거 있잖아요. 사실 이것은 청와대가 볼 때는 빠르기도 하지만 적할 것은 문재인 대통령을 향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한 인식을 했을 겁니다. 지금 현 정부 아래 검찰인데 그럼 검찰이 지금 당선인 측의 눈치를 보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당연하죠. 예.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당선자의 윤석열 정부의 삼각 동맹 중에 한 축이 정치 검찰들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미 이제 검찰 내에서 시작된 거죠. 행동 개시가 시작된 건데 생각보다 지금 빨리 된 것 같습니다. 윤석열 당선인 측 입장도 좀 전달해야 될 것 같아서 윤석열 당선인 쪽에서는 새 대통령이 좀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좀 만들어주고 새 당선이 일할 수 있도록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도와줄 것 같아요. 의사가 있죠. 예. 그러나 인식을 분명히 하셔야 될 것은 대통령의 임기는 5월 9일까지다. 지금의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이고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의중을 잘 살펴야 되고 거북하게 하거나 불편하게 하는 그런 이야기 하지 않아야 되고 오늘 같은 압수수색 같은 경우에는 청와대를 자극을 했을 것이다. 이거는 만나지 말자는 시그널 아닌가. 누가 이 검찰이 지금 문재인의 검찰이라고 보겠습니까? 윤석열의 검찰이라고 보는 것이죠. 청와대가 굉장히 아마 불편했을 것입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방선거 앞두고 있는데 택시 운전하면서 현장 행보 들고 계시잖아요. 언제쯤 출마 선언하실 겁니까? 이제 출마 선언은 너무 늦지 않도록 해야 되고요. 여의도 벚꽃이 피기 전에 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보면은 제가 택시를 몰면서 쭉 경기도의 민심을 들은 것은 역시 강한 어떤 그 리더십을 원하는 것 같아요. 이제 경기도를 지켜야 되는데 지금 이제 박홍근 의원도 강한 그 야당 야당 원내대표에 대한 요구로 된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경기도를 지키기 위해서는 강한 그리고 이제 윤석열의 윤석열 정부의 폭거와 불의에 맞설 수 있는 강한 경기도 지도자가 누굴까? 민주당에 거기에 대한 갈증이 굉장히 큰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이게 인구 1,400만입니다. 1,400만 명에 이르는 실제로 대한민국 정치의 중심이 됐어요. 이 짐을 제가 질 수 있는 역량이나 자질이 있을까? 어깨가 천근만근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민석 의원이 벚꽃 피기 전에 출마 선언한다고 하니까요. 그때 또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안민석 민주당 의원과 전국 주요 이슈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북한이 어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지도 아래 신형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인 화성 17형 시험 발사를 했다면서 발사 당시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군은 여러 가지 가능성을 고려하고 있는 가운데 어제 발사된 미사일이 화성 15형일 가능성에도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국방부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승윤 기자. 네, 국방부에 나와 있습니다. 북한이 어제 발사한 ICBM이 화성 17형이었다면서 발사 장면 영상을 조금 전 공개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북한 조선중앙TV가 어제 시험 발사했다는 화성 17형 발사 장면을 동영상으로 공개했습니다. 최근 미사일을 쏜 뒤 사진만 공개했던 것과는 달리 이 발사 준비부터 발사 이후 장면까지 모두 동영상으로 공개했는데요. 평양 외곽 한 도로에서 이동식 발사 차량 텔에 실려서 발사되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영상에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발사 현장을 찾아 전 과정을 직접 지도하는 장면도 담겼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새로운 전략무기 출현은 전 세계에 그 위력을 똑똑히 인식시키고 국가의 안전에 대한 담보를 더 확고하게 하는 계기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자립적인 국방공업 위력을 과시하고 강력한 핵전쟁 억제력을 강화해 나가려는 선택과 결심은 확고부동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압도적인 군사능 공격 능력을 갖추고 국방력 강화에 모든 힘을 최우선적으로 집중해 미국과의 장기적인 대결을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네, 그런데 북한이 어제 시험 발사한 ICBM 대륙간 탄도 미사일 화성 17형이다라고 공개 보도한 것을 놓고서요. 지금 진위 논란이 일고 있나 보죠? 네, 그렇습니다.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는 오늘 오전에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북한의 신형 ICBM 화성 17호 공개 보도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정밀 분석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한미정보당국은 북한이 화성 17형을 발사했다고 주장했지만 여러 정황과 출처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화성 15형을 발사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정밀 분석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군 당국은 어제 북한의 ICBM 발사 지점의 날씨가 비가 온 뒤 구름이 많이 끼어서 공개된 사진의 모습과 달랐던 점 등을 고려했을 때도 어제 화성 17형을 발사했다는 공개보도 사진은 사실이 아닐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늘 공개한 영상을 보면 날씨가 흐린 상태에서 간간히 햇살이 비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북한은 발사 직후 하늘로 솟구치는 장면 20초 정도를 편집 없이 그대로 내보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 ICBM의 대기권 재진입 기술 확보와 관련해서는 군은 정상 발사 때 재진입이 더 어려워서 국악 발사는 재진입을 염두에 둔 게 아니라며 추가 분석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국방부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네, 방금 전해드린 것처럼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발사하면서 한반도 내 긴장감 고조되고 있습니다. 북한이 이 시기에 ICBM을 쏘아올린 속내는 무엇일지, 또 동북아 정세가 어떻게 전개될지 봉영식 연세대 통일연구원 전문연구위원과 함께 이번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이 화성 17형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저희 기자 보도에 따르면 15형일 가능성도 있나 봐요. 어떤 점 때문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2017년 11월에 북한이 화성 15를 발사했습니다. 네. 그것이 이제 2018년 4월에 핵실험 중단 그리고 장거리 미사일 시험 중단, 소위 모라토리엄을 선언하기 전 마지막 ICBM 테스트였죠. 네네. 그때에 비하면 이번에 ICBM 테스트는 비행거리, 고도, 네. 그다음에 비행시간,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중량 모든 면에서 그때보다 더 발달된 그런 기능을 보였는데 네. 과연 그걸 가지고 15형이 아니라 17형으로 부를 수가 있는가? 아니면은 15형의 개량형으로 봐야 되는가? 이것은 좀 더 정확한 분석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네. 뭐 최대 사거리가 약 1만 5천 킬로미터로 추정돼서 미국 전 지역을 타격할 수 있다고 이제 북한은 주장하고 있는데요. 네. 근데 여기서 우리가 고려해야 될 것은 진정한 화성 17형 정도의 ICBM이라면은 핵탄두도 하나를 탑재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2개 내지 3개를 탑재하고 또 그 핵탄두만을 탑재한다면은 그 미사일을 그 타겟이 된 국가에서 요격하기가 쉽습니다. 요격하기를 어렵게 만들기 위해서는 그 핵탄두뿐만 아니라
그 위장물을 같이 그 미사일에 탑재를 해야 네. 되거든요. 그러면 산탄총 같이 산계될 때 어느 것을 쏴서 요격해야 될지 모르니까요. 그렇지만 그렇게 위장물을 그 탑재하게 된다면 미사일이 무거워지기 때문에 네. 계획했던 대로 사거리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군요. 고각 발사를 이번에 했는데 고각 발사를 했다는 것은 아직도 북한이 미국 본토를 정확하게 타격할 수 있는 ICBM 개발 단계까지는 이르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증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그 대기권을 나갔다가 다시 들어올 때 엄청난 열과 또 마찰을 견뎌야 되거든요. 예. 안 그런다면 ICBM이 목표를 타격하기 전에 산산조각이 납니다. 그렇군요. 그 실험을 아직 북한이 성공했다는 증거가 없기 때문에 이것이 화성 15형이다, 아니면 화성 15형 개량형이다, 아니면 화성 17형이다. 그리고 북한이 진정으로 미국 본토 어느 지역을 핵무기로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는 증거다. 예.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아직 보다 많은 증거를 분석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화면이 새로 들어왔으니까 화면을 좀 보면서 예.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화면 좀 보여주십시오. 네, 화성 17형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북한은요. 그런데 보면 지금 화성 17형이라고 하는 겁니다. 저게 길이가 기존에 발사했던 화성 15형보다 좀 길잖아요. 저게 뭐 24m까지 된다고 하고, 그리고 원통도 상당히 넓어서 직경이 2m가 아니라 2.4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2단이 아니고 3단이라고 하고요. 예. 지금 이 영상으로 보면은 구분하기가 좀 쉽지 않은 거죠, 지금. 예. 네. 근데 이제 북한은 이런 식으로 계속 신무기 개발을 90년대부터 해왔습니다. 98년도에 소위 대포동을 북한이 발사했을 때도 예. 세상이 충격을 받은 것은 과연 북한이 그 당시로는 이라크의 스커드 미사일 정도만 가지고 있는 기술 단계였는데 어떻게 이렇게 일본을 넘어갈 정도의 네. 중거리 미사일 발사에 성공했는가? 그때 북한이 스커드 미사일 여러 개를 이렇게 묶어가지고 클러스터라고 그러죠. 예. 그래서 한 단계 스커드 미사일이 그 추진이 다 소진되고 나면 그 다음 스커드 미사일이 다시 또 추진이 되고 해서 사거리를 증가하는 방법으로 굉장히 창의적인 방법으로 중거리 미사일을 개발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화성 8호의 이런 그 핵탄두 탑재 능력에 더해서 화성 12형의 그런 추진력을 조합하는 새로운 네. 하이브리드형의 미사일 개발도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북한은 그런 서방 세계에 잘 알려지는 그런 전형적인 장거리 미사일 개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네. 각종 미사일을 개발한 다음에 그 미사일의 각각의 장점을 서로 조합하는 형식으로 미사일 개발을 계속 오랫동안 추진해 왔습니다. 네, 이게 정확하게 분석이 나와야 알겠지만 만약에 15형인데 17형이라고 발표를 했다면 북한이 왜 그랬다고 보십니까? 일단은 그 내부적으로는 이제 사기를 고양하는 측면이 있죠. 이제 우리는 정말 그냥 보통 핵무기와 장거리 미사일 소유국이 아니라 정말 발전된 기술, 능력을 보유한 국가다. 이런 정당성을 확보하는 측면이 있고 또 지금 북한의 행동을 보면은 2022년 올해까지는 2017년에 그랬던 것처럼 그 한반도에서의 전쟁 위험과 군사적 긴장을 최고조로 올린 다음에 그 다음 해에 태도를 돌변해서 2018년 1월에 그랬던 것처럼 한국과 미국의 정부에 대해서 전쟁의 위험을 피하는 노력을 같이 경주하자. 그래서 북한은 한국과 미국과 정상회담을 포함한 모든 평화적인 조치와 협상, 대화에 나설 용의가 있다. 이런 자세로 나올 그런 똑같은 전략을 구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그렇게 그때 이제 대화를 제시할 때 북한이 2023년도에 미국과 한국에 대해서 협상력을 가지려면 지금 단계에서는 전략적 무기의 성능을 최고로 올려야지 북한의 요구에 미국과 한국이 응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죠. 그렇군요. 대내 메시지, 대외 메시지 다 담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신 건데 지금 사실은 16일 날도 같은 미사일을 쏜 것으로 전해졌고요.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8일 만에 다시 ICBM을 쏘아 올린 건데요. 이게 그때 평양 시민들이 다 봤다고 하더라고요. 실패한 장면을. 그것도 많이 고려한 것 아닐까요? 예, 그렇죠. 이제 그렇지만 그 김정은 정권의 이제 전략적인 결심이 확고하게 서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은 2021년 1월에 제8차 당대회에서 국가 국방력 강화를 지시했거든요. 그러니까 비단 핵탄두 핵실험 개발이라든지 장거리 미사일뿐만 아니라 다탄두 미사일이라든지
음속 미사일 개발, SLBM 이런 개발을 김정은이 직접 지시를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북한은 이미 과제, 그 청사진, 전략적 청사진이 정해져 있고 그 스케줄에 따라서 이 실험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16일에 한번 실패했으면은 성공할 때까지 계속 다시 또 시도하는 것이고 예.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주위 환경이라든지 어떤 조건에 상관없이 북한은 그 국방력 강화의 플랜에 따라서 뚜벅뚜벅 자기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꼭 윤석열 국민의당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이 돼서 그런 것이 아니고 이재명 후보가 대선에 승리했든지 아니면 심상정 후보가 대선에 승리했더라도 이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북한의 국방력 강화 차원의 그런 그 계획이기 때문에 한반도 정세라든지 한국의 국내 정세, 뭐 미국이 우크라이나 사태에 개입했다. 이것은 굉장히 부차적인 그런 고려 사항입니다. 지금 저희가 그래픽을 준비했는데요. 북한 ICBM 미 본토까지 위협 이런 제목으로 그래픽을 저희가 만들었는데 일단 한미 정보당국은 화성 15형일 가능성이 더 높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 가지 이제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사거리가 조금 다르네요. 화성 17형이 확실히 15,000km까지 갈 수 있고.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이제 모델마다 약 2,000km 정도로 사거리 차이가 그러네요. 있죠. 그런데 북한은 일단은 지난 화성 15형 발사 때보다 고도는 1,725km 정도 더 올라갔고 그리고 비행 거리도 130km 더 나갔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화성 17형이다라고 못을 박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북한이 화성 15가 아니라 더 개발된 화성 17형을 가지고 있다 해야지 나중에 미국과의 협상 테이블에 나와서도 미국에 대해서 이제 요구할 사항 그런 전략 자세히 더 많아지는 것이죠. 근데 북한이 화성 15형이라든지 화성 14형밖에 가지고 있지 않다면은 미국 측으로도 북한의 요구에 그렇게 순순히 응할 그런 인센티브는 없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북한의 발표에 따라서 화성 17형이 맞다고 이제 치고 이야기를 해보면 사거리가 상당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목표한 사거리는 이뤘지만 거기에 다탄도 ICBM을 만들려면 그 기술도 이제 장착을 해야 될 텐데 그렇기 때문에 추가 도발 가능성도 계속해서 나오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미 그 2021년 1월 제8차 당대회에서 그런 국방력 강화 계획을 그 국가 목표로 설정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완성되기 전까지는 북한 정권과 군부는 계속 도발, 즉 미사일과 핵실험을 포함해서 그런 행동을 계속 나갈 것입니다. 이전에 김여정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이 담화를 발표했는데 그 내용을 확실히 확인했죠. 이런 것은 도발이 아니다. 지금 우리는 지금 남조선이 억측하고 있는 대로 그 누구를 겨냥하고 그 어떤 시기를 선택하여 도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당대회 결정 관철을 위한 국방 과학 발전 및 무기 체계 개발 5개년 계획의 중점 과제를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꼬집어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준다면 우리가 하는 것은 남조선의 국방 중기 계획과 다를 바 없는 것이다. 따라서 북한은 이미 앞으로 국방과학 발전 및 무기체계 개발 5개년 계획을 앞으로 5년 동안 계속할 것입니다. 그렇군요. 앞으로도 계속 실험을 하겠네요. 그렇죠. 자, 한미 대응 태세 점검해 보겠습니다. 이미 미국 스텔스 전투기 정찰기 동해로 다 뛰어서 그동안 감시하고 있었고요. 또 군사위성으로 다 봤을 겁니다. 북한 움직임을 지금 세밀하게 관찰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 실패한 미사일 실험 16일 그 이후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게 외교부, 국방부 그리고 국정원이 우선적으로 브리핑을 하라. 이런 것은 이미 한미 정보 당국이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실험을 할 것이라는 정보를 확보했다는 증거가 되겠죠. 그렇군요. 그리고 과거 생각해보면 미 태평양 사령부에서 항공모함을 배치해서 긴장감이 더 높아지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북한이 제일 두려워하는 이제 장거리 전폭기죠. 그것을 전진 배치하는 식으로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비례적으로 대응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군요. 이번 사안에 대해서 미국이 이제 안보리 공개회의 요청했고요. 내일 새벽에 열리거든요. 그런데 안보리는 상임이사국이 모두 만장일치로 무엇이든지 해야 되잖아요. 추가 제재 같은 경우는 좀 어렵게 되겠죠? 좀 두고 봐야 되는데 추가 제재, 그 안보리 결의안이 나오기는 좀 이제 확률이 높지 않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러시아 그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중에 하나인 러시아와
미국과의 관계는 굉장히 그 악화 상태에 있지 않습니까? 예. 러시아의 예. 우크라이나 침공 때문에. 그리고 중국과 미국과의 전략적 경쟁도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네. 이 두 안보리 상임 이사국이 과연 강력한 대북 제재에 찬성표를 던질 것인가, 이것은 좀 더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한국의 옵션은 무엇이냐? 지금 비판이 나오는 것은 뭐냐면 북한의 이번 ICBM 발사 실험에 대한 우리의 대응이 너무 늦었다, 이런 지적이 군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왜냐하면 늦었다는 이런 거죠? 예. 그런 관측을 하고 추적을 하는 것은 공군이 하고, 그런 네. 요격 능력을 하는 것은 이제 육군의 책임이고, 그 공군과 육군 간에 과연 그 조율이 제대로 되었는가, 아니면 그 조율이 늦어서 혹시라도 북한이 정말 우리 영토와 국민을 미사일 공격을 했을 때 제대로 미사일 방어 시스템이 작동이 될 것인가, 네. 아니면 미사일이 이미 다대한 피해를 일으킨 다음에야 네. 우리가 대응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고, 예. 두 번째는 윤석열 당선인이 대선 캠페인 동안에 이야기했던 미사일 방어 시스템 사드 추가 배치입니다. 네. 만약에 유엔 안보리가 이번에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어떤 효과적이고 강경한 대처를 내지 못한다면, 예. 그렇다면 한국의 다음 옵션은 무엇인가를 고려해야 되겠죠. 한미동맹의 강화는 되겠습니다만, 예. 그렇다면 한국이 독자적으로 취할 그런 조치들은 없는 것인가. 그렇다면 네.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사드의 추가 배치거든요. 거기에 중국이 이제 항의를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예. 중국의 핵심 전략 이익을 해치는 행위를 한국이 해서는 안 된다 하겠지만, 예. 한국 입장에서는 그렇다면은 중국이 안보리 상임 이사국으로서 좀 더 북한에 대해서 강경한 태도를 보여야 되지 않는가, 네. 이런 이제 주장을 중국에 할 수도 있고, 네네. 2017년부터 소위 삼불 입장을 견지해 왔는데, 이제는 중국이 네. 이것을 당연시할 것이 아니라 한국이 그동안 5년 동안 성의를 중국에 보였으니까 중국이 한국에 보답을 할 차례가 아닌가, 이런 주장을 새로운 정부가 중국에 할 수가 있죠. 네, 뭐 중국의 요구한다고 또 중국이 들어줄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저희가 계속 화면으로 보여드리고 있는 게 조금 전 조선중앙TV를 통해서 방영되고 있는 영상입니다. 영상을 잠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미사일이 이제 어제 쏜 ICBM 화성 17형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고요. 지금 발사를 위해서 빠져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기지에서 빠져나오고 있고, 그리고 이동형 발사대로 움직이고 있죠. 차량으로 움직이고 있고, 저 바퀴 수를 보면은 저 화성 15, 화성 17형 ICBM의 길이를 파악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럼 지금 저렇게까지 공개를 했다면 새로 만든 화성 17형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이제 한미 정부 당국은 아니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예. 과연 그 2,000km 정도 추가 사거리를 정말 확보를 했는가, 아니면 외형만을 확장했는가, 거기에 대한 그 한미 정부 당국의 이제 그럴 수도 객관적인 있겠군요. 분석이 나와 외형은 있습니다. 화성 17형으로 볼 수 예. 있지만 내부에 실제로 여러 가지 엔진이라든지 장치가 17형일지 여부는 좀 더 분석을 해봐야 된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보면 되겠네요. 근데 저희가 이제 그 우리나라 안보 차원에서 더 주의해야 될 점은, 이 ICBM 능력만이 북한 핵 위협의 전부가 아닙니다. 예. 북한은 이미 네. 저는 그 장거리 미사일을 통해서 미국에 대해서 장거리 목표물에 대해서 핵 위협을 하는 능력 개발뿐만 아니라 이미 노동 미사일 같은 단거리 네. 미사일을 사용해서 한반도 전역과 일본을 핵 무기로 공격할 능력을 이미 확보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는 북한의 ICBM 그 위협 능력에만 우리의 안보 태세를 네. 초점을 맞출 것인가, 아니면은 단거리 미사일 그리고 중거리 미사일을 이용한 한반도를 타겟으로 하는 북한의 예. 핵 위협에 우리가 제대로 대응하는 태세가 갖추어져 있는가, 이 질문도 해야 될 그렇군요. 것입니다. 이제 4월 15일이 태양절 아닙니까? 김일성 생일 110년째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다음 달 대규모 열병식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 그리고 그 전에 또 한 번 ICBM을 발사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예상하더라고요. 그렇게 보십니까?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하나는 그 사회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비록 공식적으로는 화성 17호 발사에 성공했다고 하지만 예. 북한 내부에서도 17호가 아니라 15호 개량형 실험이었다 한다면은 예. 태양절 전후로 해서 비슷한 유형의 ICBM 테스트를 한 번 더 하겠죠. 네. 결국엔 목표 달성까지는 계속 실험을 해야 되니까요. 예. 하지만 만약에 북한 말대로 이것이 새로운 신형 화성 17호 장거리 미사일 실험의 성공 케이스라면은 그 다음 단계는
제7차 핵실험이 되겠죠. 네, 7차 핵실험 가능성까지 이야기해 주셨는데 전문가마다 의견은 좀 엇갈리고 있습니다만 봉영식 연구위원님은 핵실험 가능성도 열어둬야 한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봉영식 연세대 통일연구원 전문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지난 2017년 문재인 정부 초기 산업자원통상부 산하 기관장들에 대해 장 차관이 사퇴를 종용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지난 2019년 1월 당시 자유한국당이 고발한 사건인데 고발 3년여 만에 강제 수사에 돌입한 겁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박기현 기자. 네, 서베일부입니다. 네, 압수수색은 언제부터 시작됐습니까? 네, 서울 동부지방검찰청은 오늘 오전부터 정부 세종청사에 있는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분야 인사 관련 부서가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정확히 어느 정도 규모로 이뤄졌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산업부가 산하기관장을 압박해 사표를 제출받은 정황이 있는지 등을 확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른바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불린 이번 사건은 지난 2019년 1월 당시 자유한국당이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과 이인호 전 차관 등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는데요. 당시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수사가 먼저 진행됐고 산업부와 관련해선 전현직 산하기관장 등 일부 참고인 조사만 이뤄졌습니다. 이후 별다른 결론이 내려지지 않았었는데 고발 접수 3년 2개월여 만인 오늘 검찰이 다시 강제 수사에 나선 겁니다. 네, 당시 산업부와 관련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의혹들이 제기됐습니까? 네, 쉽게 말해 이전 정부에서 임명한 산하 기관장들에게 문재인 정부 산업부가 나서서 사퇴를 종용했고 그 결과 임기를 길게는 2년 넘게 남긴 채 모두 일괄 사퇴했다는 의혹입니다. 당시 자유한국당은 지난 2019년 1월 한국전력의 5개 발전 자회사 가운데 4개사의 사장이 산업부 압력을 받아 사퇴했다고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특히 환경부와 마찬가지로 산업부도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그 목록대로 사표를 제출받았다고 주장했는데요. 또 이 과정에서 당시 산업부 담당국장이 자회사 사장들을 개별적으로 광화문 호텔로 불러내 사표 제출을 종용했다고 구체적인 증언을 확보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먼저 수사가 진행된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해선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재판에 넘겨져 올해 대법원에서 실형을 확정받았는데요. 비슷한 사건에 대한 대법원 확정 판결로 법리적 쟁점에 대한 판단이 정리되자 검찰이 앞서 마무리하지 못한 산업부에 대해서도 수사를 재개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특히 산업부 사건은 고발 3년이 더 지난 뒤에야 검찰이 강제 수사에 나선 만큼 실제 의혹을 규명할 수 있을지는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박기현입니다. 북한이 어제 신형 ICBM을 발사하면서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이 모두 북한을 향해 강한 규탄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국민의힘은 북한의 도발에 대해 문재인 정부가 자초한 일이라만 비판했고 민주당은 윤 당선인을 향해 집무실 이전보다 안보 공백을 생각하라며 날을 세웠습니다. 최진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장과 함께 관련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북한이 ICBM 네. 화성 17형을 발사했고요. 조금 전 저희가 영상을 공개해서 영상을 전해드렸는데 네. 보면 거기서 김정은 위원장이 예. 현지 지도를 한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예. 문재인 대통령 김정은 위원장을 계속 몇 차례 만났잖아요. 예. 그런데 어제 김정은 위원장을 강력히 비판했어요. 예. 문재인 대통령은 속이 어땠을까요? 예. 일단 당연히 비판을 해야 되는 네, 거죠. 네.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한반도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위협하게 하는 ICBM을 쐈기 때문에 대한민국 네. 대통령은 당연히 세게 비판을 하는 건 너무 당연한 거고 예. 지금 유럽 순방 지금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김정은을 향해서 참 뻔뻔한 국제 협약 위반이다라고 비판까지 했거든요. 예. 근데 돌이켜 보면 참 과거에 왜 그렇게 우리가 북한에 좀 할 말을 못 하지 않았나 싶어요. 네. 삶은 소 그 험한 예. 말을 했을 때도 우리가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한 것. 그리고 임기 5년 동안에 무려 40여 차례나 미사일 쏘아댔는데 예. 네. 우리가 제대로 강력하게 경고 메시지를 못한 점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개인적으로 아쉽고 네. 문재인 대통령도 아마 상당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회한을 느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회한을 듭니다. 느낄 것이다. 예. 네. 문재인 정부의 성과 중에 하나로 꼽히는 게 이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였는데 예, 그랬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더 좀 회한이 남지 않을까 싶어요. 네네 문재인 대통령이나 측근 참모들이 이 현 정부를 잘한 거 두 가지를 꼽으면
바로 이제 외교안보 예. 능력, 그 다음에 K 방역 두 가지를 꼽습니다. 예. 그리고 문재인 지지도가 40% 넘는 이유 중에도 1, 2번이 우리 외교안보, 한반도의 평화. 그랬군요. 그리고 예. K 방역.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뭐라고 어떻게 퇴임 이후에 자랑을 할 수 있을까라는 거 하나하고 네. 정상회담을 3번이나 해서 국제사회에서 찬사를 받았습니다. 네. 이 부분도 민망하게 된 거고 그리고 최근에 아시다시피 종전선언을 문재인 대통령 하려고 하니 예. 보수정에서 반대를 해서 갑론을박을 했는데 네. 이 부분도 무색하게 된 거죠.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나 측근 참모들이 이 퇴임 이후 혹은 지방선거 때 이 현 정부의 업적, 치적, 1호, 2호를 주장을 할 때 과연 뭐를 내놓을 건가. 이 부분이 상당히 좀 곤혹스러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앞으로 국가안보의 키를 주겠죠. 윤석열 당선인도 이 북한 ICBM 도발에 대해서 입장을 내놨습니다. 도발로 얻을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강한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죠. 네, 김은혜 대변인의 브리핑 듣고 오겠습니다. 서해 수호의 날을 하루 앞둔 어제 북한이 올해 들어 12번째 도발을 해왔습니다. 북한에 엄중하게 경고합니다. 도발로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더 굳건한 안보 태세를 갖춰서 자유와 평화를 지켜나갈 것입니다. 앞으로 북한은 뭐 계속해서 전문가들이 도발 수위를 높일 것이다. 이렇게 다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 당선인은 그동안 이 문정부의 대북 정책 강하게 비판을 했었잖아요. 예. 그래서 비판할 것을 좀 강하게 비판해야 한다 했기 때문에 예. 대북 강경론을 계속 유지할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대북 강경론이라는 표현을 안보 강화론이라고 저는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예. 어제 윤 당선인하고요. 네. 그다음 박홍근 민주당 신임 원내대표 당선자가 통화를 했습니다. 통화했죠. 예, 통화 핵심 내용이 안보하고 민생은 여야를 초월해서 우리가 협력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네네. 그래서 저는 보수 정권이든 진보 정권 어느 정권이 들어서면 안보 국방만 우리 확실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사실 따지고 보면 우크라이나도 말이죠. 미국이나 유럽하고 안보 협약 믿고 있다가 러시아의 사실 뒤통수를 맞은 셈이나 다름없거든요. 예. 그리고 스위스 같은 거 영세 중립국이라고 세계에서 제일 안전한 나라라고 하는데 국민들의 절반, 그러니까 남성 모두가 다 민명됩니다. 네. 그리고 젊은이도 20대 초반 안팎부터 30대 중반까지 15년 동안은 정기적으로 군사 훈련을 받습니다. 예. 하물며 우리나라는 정말 윤석열 당선자 보수 정권이 들어섰지만 진보 정권은 그 어느든 여야 불문하고 안보, 국방만큼은 우리가 탄탄하게 해야 우리가 북한이 우리를 우습게 보지 않는다. 안보, 민생, 여야가 따로 필요 없죠. 없죠. 같이 우리가 해야죠. 항상 말은 예. 그렇게 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죠. 예. 정파적으로 많이 움직이죠. 그동안에. 네. 보면. 안보 강화론이라고 이제 표현을 해주셨는데 그런데 지금 윤 당선인이 청와대로는 들어가지 않겠다라는 의지가 워낙 확고해서요. 집무실 이전 두고도 숙제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이렇게 안보 위기가 높아진 상황에서는 그 문제들이 오히려 부담이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는 별 영향을 받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윤 당선인이. 왜냐하면 이미 지금 육군 대장 64명을 비롯해서 많은 이제 예비역 장성들이 이런 부분이 크게 안보에 별 문제가 없다라고 하고 특히 그런 얘기를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임기 중에 지금 인수위 이 시절에 오히려 청와대를 이전하는 것이 안보 공백을 없앨 수 있다라고 또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최근에 이런 북한의 도발 이런 부분이 윤석열 당선인의 청와대 이전이나 국정에 큰 영향을 미칠 거지는 않고 다만 지금 민심 혹은 여론조사에서 어떤 반대 여론이 많이 나오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아마 고려를 해야 된다. 그래서 다만 여론조사가 전부는 아니고 정책적인 판단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걸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최종 판단을 할 거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윤 당선인 측은 일단 청와대 위기관리센터 대신 지하벙커 대신에 이제 집무실 통일돼서 집무실을 쓰게 된다면 그 이동식 지휘 차량, 국가지도통신망 차량이라고 하는데요. 이 차량을 이용해서 NSC 회의를 갖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괜찮겠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윤 당선인은 청와대 벙커 안 가겠다, 국방부 벙커 안 가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동식 지휘 차량을 쓰겠다고 하는데 저 차량이 보면은 뭐 통신망이라든지 혹은 화상 통제 시스템이라든지 국정 컨트롤 시스템 기본적인 연락 시스템이 거의 완비되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제 국방 전문가는 아니지만 예. 인수위 기관이고 특히 현직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이 건재하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일시적 기간 동안에 지휘 차량 쓰는 거는 뭐 별 문제가 없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예.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지하 벙커가 아니라 차량에서 안보를 지휘한다는 게 잘 와닿지는 않거든요. 네. 예, 어떤 건가요? 아니 근데 직접 예. 무슨 비상 상황이 생기면 예. 문재인 대통령이 다 하면 되는 거죠. 청와대에서 벙커에서 모든 NSC 통해서 다 하는 거고 예. 다만 이제 기본적으로 급박하게 필요할 경우에는 윤석열 당선인이 한다는 건데 이제 저 부분은 뭐 일단 외교 안보 전문가들이 네. 뭐별 문제는 없다고 하는 거니까. 이동식 지휘 차량이라는 게 이제 버스 형태인데 안에 네. 이제 화상 회의 시스템, 재난안전관리망, 통신망이 다 들어 있고 예. 화상을 통해서 이제 국가안전보장회의를 개최한다는 건데 네. 전문가들 가운데는 문제가 없다는 전문가도 있고 예, 문제 있다고 그리고 보는 예, 사람도 있죠. 오히려 모든 장치가 다 있는 청와대 벙커로 가는 게 낫지 않겠냐 이런 예. 의견이 좀 엇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이런 위기 때 어떻게 보면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이 아무 조건 없이 안보 위기가 고조될 때 만나는 모습 이게 참 국민들로서는 그게 안심이 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게 유예할 만한 두 대통령, 그러니까 당선인과 대통령이 만나면 일단 심리적으로 안정이 되고 예. 또 통합해서 국가가 잘 될 것 같은 기대감을 갖거든요. 근데 아쉽게도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중에 박근혜, 이명박 두 전직 대통령과의 갈등 관계를 넘어서 수감돼 있었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점에 국민들의 계속 특히 보수 진영으로는 뭔가 좀 좋지 않은 예. 불편한 감정이 있는데 새로운 당선자하고도 이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하루빨리 두 사람이 만나는 거다. 여러분 혹시 아실지 모르겠는데 노무현 대통령이 말이죠. 예. 대통령이 당선되고 난 다음에 네. 전두환 대통령과 김영삼, 김대중 대통령을 다 청와대로 초청해서 오찬하고 만찬하고 얘기를 많이 나눴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을 잘 모르겠더라고요, 사람들이. 예, 우리 국민이 잘 모르겠는데 그랬군요. 어쨌든 잘잘못을 떠나서 이렇게 물러나는 대통령, 새로 들어서는 대통령 당선자가 같이 만나는 모습은 일단 무조건 실보다는 득이 더 많습니다.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신구 권력이 충돌하고 있는 가운데 인수위가 어제로 예정됐었던 법무부의 업무 보고를 유예한 바 있습니다. 이를 두고서 인수위와 민주당이 서로를 향한 날선 공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라디오 인터뷰 듣고 오겠습니다. 그 협조는 장관의 입장을 듣자는 게 아니에요. 예. 부처의 입장을 듣는다는 거예요. 장관은 떠날 사람이 짐 싸야지. 무슨 본인 의견을 얘기합니까? 그분들은 이제 남아있을 앞으로 법무부 직원들, 법무부로 하는 그 기관이 앞으로 새로운 당선이고 어떤 보조를 맞춰나갈 것인가 라는 거예요. 거기에 왜 끼어듭니까? 우리가 하는 것은 여러 다양한 의견을 들어서 그 의견을 토대로 새 정부의 정책적 방향을 결정하는 단계거든요. 그런데 나하고 생각이 다르다고 얘기해? 이게 뭐야? 무례해? 지금 최근에 논란되고 있는 약간 점령군 같은 모습? 이런 것들 좀 보여주는 것 아닌가? 불통으로 가는 것 아닌가? 알겠습니다. 이런 걱정이 좀 듭니다. 어떻게 보세요? 뭐 그동안 인수위가 업무 보고를 계속 봤잖아요. 네. 그런데 업무 보고를 유예하는 경우는 거의 못 본 것 같거든요. 네. 어떻게 보셨어요? 아주 과거에 종종 있었습니다. 아, 그랬습니까? 예, 하루 이틀 늦게 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 있었습니까? 군기 잡기 식으로 있었는데요. 예. 이번 경우는 약간 이제 다른 경우입니다만은 정부 부처가 인수위에 반대 의견 혹은 다른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예. 얼마든지. 그런데 부처가 내는 거하고 장관이 개인적인 의견 피력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네. 그 부분을 지적하는 거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김부겸 총리가 혹은 문화부 장관이 행자부 장관이 매번 이건 뭔가 다르다. 내 입장은 다르다라고 공개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이거는 다른 견해가 아니라 지금 다른 부처 장관이 직접 언급하는 경우는 없는데 그렇습니다. 박범계 장관만 언급하고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군요. 그리고 개인이 공개적으로 반대 의견을 표시하면 안 되는 거죠. 업무 부처 보고 갔을 때 그 법무부 장관이나 차관이 이렇게 반대 의견 내는 건 가능하나 공개적으로 내는 걸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더구나 이게 이제 아쉬운 진보 정권에서 보수 정권으로 넘어갔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책의 방향이라든 모든 것이 거의 다 많이 다를 겁니다. 똑같지는 않겠죠. 똑같은 정도가 아니라 아주 많이 다르겠죠. 그 부분에서 일일이 반대 의견을 공개적으로 낸다 할 경우는 그거는 건전한 비판, 대안 제시가 아니라 정말
발목 잡기, 그렇게 볼 수도 예, 있다. 무조건 뭐 예, 불복 알겠습니다. 이런 논란으로 비칠 수 있기 때문에 네, 네. 인수위 가서 얼마든지 반대 의견 격렬하게 낼 수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인수위 예. 가서 보고할 때. 인수위 보고할 때. 예,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갈등의 요소가 몇 가지 더 남아 있는 것 같아서요. 네. 진짜 뇌관은 감사위원 임명이다 이런 예. 분석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지금 시청자들이나 국민들은 궁금해할 거예요. 아니 감사위원이 어떤 자리길래 네. 저 자리를 두고 저렇게 신구 권력이 갈등을 하나. 실제로 저는 문재인 대통령하고 윤석열 당선자의 갈등의 핵심이 감사위원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설명 좀 근데- 해주세요. 예. 예. 그런데 아시다시피 새로 정권이 바뀌면은 감사원이 예. 공공기관이나 정부 부처를 일제히 감사에 나갑니다. 아, 예, 감사에 나가면 상당히 현 정부, 과거 정부는 어려워지는 거죠. 그렇군요. 그 결정적인 판단을, 최종적인 판단을 네. 주로 주요한 결정을 감사위원이 합니다. 그렇군요. 근데 감사위원이 7명입니다. 예. 네. 근데 현재 3명이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돼 말하자면 친여 인사들입니다. 네. 여기다가 한 명만 더 친여 인사 감사위원이 되면 네. 정권이 바뀌더라도 상당히 제동을 걸 수 있어. 윤석열 당선인이 감사원의 활동을 감사위원 과반수가 넘기 때문에 제동을 걸 수가 있죠. 예. 그렇군요. 예, 그래서 윤석열 당선인은 문재인 정부 쪽에서는 한사코 감사위원만 과반수를 확보하면 그렇군요. 우리가 상당히 퇴임 이후나 이후 안전할 수 있겠다. 이런 정치적 판단을 한 게 아닌가.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7명의 감사위원 중에 지금 2명이 공석인데 네. 3명을 문재인 대통령 때 임명을 했기 때문에 예. 문재인 대통령이 한 명만 더 임명하면 4대 3. 4대 3이 되는군요. 과반수가 됩니다. 그렇군요. 예. 네. 그러면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그런데 예. 문재인 정부 지금 문재인 대통령 한 명을 더 임명하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예. 네. 과반수 넘게 문재인 대통령이 강행을 한다면 네. 감사원 활동 매우 어려워지는 거고 예. 그러면 취임 이후 예. 윤석열 당선자 측에서 뭔가 압박을 가하지 않겠습니까? 아. 과거에 그럼 좀 미묘한 말씀이지만 예. 그런 점에서 지금의 갈등이 네. 취임식 이후 갈등으로 훨씬 증폭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예.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법률적으로 본인은 인사권을 가지고 있고 아쉬움이 있더라도 네. 솔직히 한 발 물러서는 것이 저는 훨씬 더 낫다고 봅니다. 왜냐? 지금 문재인 대통령 정치력을 발휘해서 저런 부분을 양보를 하게 되면 예. 취임 이후에 5월 10일 이후에 다른 어려움이 생기더라도 윤석열 당선자가 정치력을 발휘해서 예. 문재인 대통령 도와줄 수 있거든요. 예. 이게 윈윈의 권력의 법칙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통령과 당선인 측의 회동이 계속해서 지연되면서 일각에서는 양측의 실무 담당자를 교체해야 한다 이런 주장도 나왔습니다. 조응천 민주당 비대위원의 오전 라디오 인터뷰 듣고 오겠습니다. 실무 담당자가 알려진 바로는 이철희 수석과 장재원 비서실장. 근데 그 두 분이 제 기억으로는 20대 때 법사위에서 같이 계셨죠? 좀 마음에 안 들고 좀 그런 게 나오면은 또 옛날 생각 나가지고 서로 막 아픈데 건드리고 막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뭐 제 추측도 그냥 해봅니다. 그냥 담당자를 바꾸든가 좀 추가하든가 하는 그런 방법도 좀 생각을 해볼 만한데. 글쎄요. 조응천 의원 생각에 대해서는 동의하세요? 그렇게 보세요? 잘 동의 안 합니다. 예. 조응천 의원의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보는 거고요. 대통령과 당선인의 생각이 더 중요한 거 아닐까요? 예, 그렇습니다. 거대한 권력이 이동하고 변경되는데 네. 참모들의 개인적인 감정 때문에 큰 틀이 흩어지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특히 두 당사자,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생각을 바꾸면 상황은 얼마든지 바꿀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에는 당사자들이 해결할 문제다. 예, 그렇다고 말씀이시죠. 봅니다. 네. 그리고 알겠습니다. 지금 일각에서는 장재원 의원이 대통령 비서실장에 임명이 된 것이 아니냐라는 오늘 오전에 언론 보도들도 있었는데 일단 장재원 당선인 비서실장은 선을 그었잖아요. 여의도로 돌아가겠다라고 했네요. 일단 확실한 명제는 장재원 의원이 비서실장을 맡든 안 맡든 간에 현 정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건 분명한 것 같고 근데 과거 역대 대통령들 당선자들을 보면은 초대 비서실장을 실무형 내지 실세형으로 썼는데 전체 지금 11명 비서실장을 보면 반반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류익,
서울대 교수, 예. 4대강 추진하는 위해서 실무형을 비서실장을 했고 예. 장제원 비서실장이 된다면 삼선 현역 국회의원 출신이기 때문에 예. 당연히 실세형이 되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윤석열 당선인은 사실 이제 정치 경험이 적고 또 당정청 이 관계를 초반에 확실하게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장제원 의원을 옆에 두고 싶어하는 생각이 많을 겁니다. 그리고 네. 마지막에 꼭 좀 도와달라고 강력하게 대통령 당선이 요구를 한다면 예. 장제원 의원도 거절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민주당 새 원내대표로 이재명계 박홍근 의원이 선출이 됐는데요. 오늘 박홍근 신임 원내대표와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이 만나서 소통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여야의 강대강 대치는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데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아주 좋은 걸로 제가 직접 가서 선택을 해서 가져왔습니다. 진심을 담아서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어제 저녁에 윤석열 대통령한테 말씀드린 것처럼 안보와 민생에는 여야 없기 때문에 힘을 합쳐야 되고요. 그런데 그 출발은 국회를 존중하고 또 소통하는 겁니다. 오로지 그걸 가장 크게 우선적으로 늘 존중하고. 우리 박홍근 신임 원내대표와 저는 사석에서는 호영호재하는 사이고 저희들이 잘못한 거에 있어서는 따끔하게 비판을 해주시되 첫 시작하는 우리 새로운 정부가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그런 좀 그 도움은 좀 주십사. 국민의 편에서 따끔하게 지적하되 잘한 일에 대해서는 제대로 평가해주고 필요한 일은 협조하겠습니다. 여야가 얼마만큼 협력하는가는 전적으로 윤석열 당선자의 의지와 국민의힘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새 정부 출범에 따른 민생개혁 법안 처리에 거대 여당이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민생을 외면한 채 문재인, 이재명 지키기에 급급하여 국회 다수 의석을 흉기로 악용하거나 당리 당략을 내세운다면 국민의 더욱 큰 심판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상기시켜드립니다. 네, 박홍근 원내대표 선출. 일단 강력한 경쟁자는 이낙연계 박광원 의원이었는데요. 우리 원장님은 예상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저는 뭐 이미 왜냐하면 이재명계의 파워가 네. 당내에 이미 상당 뿌리를 내렸고 말하자면 친명, 신주류가 보이지 않게 대선 과정에서 확 확산되고 강화된 반면에 친문구 주류는 대선 과정에서 많이 와해되고 약화되고 4분 오열돼 있다. 이재명, 이낙연계, 그다음에 경세균계, 기타 등등으로 3분, 4분 되는 반면에 친명, 신주류가 중심축을 형성하고 있다고 보는 거죠. 경선 전까지만 하더라도 여의도 국회에 이재명계 의원들이 많지 않다 그랬었잖아요. 그런데 경선 끝나고 후보가 되고 그리고 대선까지 치르다 보니까 이재명계 의원이 많이 늘어난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상대적으로 빠르게 늘어난 반면에 저쪽은 상당히 구심점이 없습니다. 과거에는 이해찬이라든지 누군가 구심점이 있었습니다. 구주는데 구심점이 거의 약화되고 사라진 거나 다름없죠. 그렇군요. 그래서 저는 강한 야당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강한 이재명이 등장한 셈이고 그는 곧 지방선거에 유리한 카드가 누군가 라는 점을 이제 고려 정책 고려. 그래서 앞으로 이재명 쪽 라인에 지방선거 공천을 받기 위해서 상당히 줄 서는 그렇게 되는 겁니까? 그런 상황도 생기지 않을까. 그리고 반면에 친문 구주의 핵심인 윤호중 현재 비상대책위원장과 박홍근 새로운 원내대표 사이에 두사람과 보이지 않는 파워게임.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관전 포인트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네. 박홍근 신임 원내대표가 이제 되면서 지금 이재명 상임 고문에 대한 역할론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앞서 저희 안민석 의원 출연했는데 3가지 시나리오를 줬습니다. 조기 등판할 것이다. 아껴 쓰자. 아니면 세 번째로 백의종군 이 3가지 시나리오를 내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저는 개인적으로 빠르면 빠를수록 좋지 않다 이렇게 보는 거죠. 좋지 않다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대통령 선거의 후유증과 여러 가지 망감이 교차하고 있어요. 국민들 사이에서는. 그런데 불과 3월 9일 날 20일 전에 한판 붙었던 두 사람이 다시 또 전면에 등장해서 정치권에 그렇군요. 이럴 경우에 국민들 특히 중도층은 정치적 선택이 아니라 국정을 선택해야 됩니다. 우리 네. 코로나 위기 속에 그나마 우리를 챙겨줄 사람은 대통령적으로 하기 때문에 네. 자칫 완패할 가능성이 높죠. 그렇군요.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 예. 양강 구도라 그래서 좀 시간을 좀 두고 기다리면 대선 향수라는 게 있습니다. 항상 대통령 떨어진 사람에 대한 아쉬움, 예. 미련 이게 있거든요. 네. 이 시간이 지나면 점점 되살아납니다. 그때 자연스럽게 등장하면 되는 겁니다. 과거에 DJ의 정계 복귀처럼. 네. 그래서 다 정동영 후보라든지 전부 안철수라든지 대선에서 떨어지면 일부러 해외로 갑니다. 보통 얼마 동안 갑니까? 멀리. 예. 근데 올해 6개월, 1년처럼 갔다가 예. 의외로 빨리 돌아옵니다. 두세 달 만에 오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왜요? 왜 왜냐면 빨리 돌아옵니까? 많이 요청을 합니다. 들어와 달라고. 예. 그리고 의외로 빨리 국민들이 향수를 가고 또 새로운 권력이 많이 실수를 합니다. 네. 실책을 하게 되고. 그렇군요. 그러면 예. 이제 바로 들어와서 다시 컴백을 하게 되죠. 아니 6월 지방선거 끝나고 8월에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당대회 열어서 새로운 당대표 뽑잖아요. 예. 이때 당대표 도전할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 가능성은 좀 높다고 봅니다. 그때 도전할 가능성이 예. 있다. 왜냐하면 네. 주변에서 강한 친명 신주류 쪽에서 하게 잡아당길 겁니다. 앞서 안민석 의원도 그렇게 예상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지방 권력의 어떤 유혹 이게 있거든요. 네. 뭔가 이번에 역할을 좀 합시다. 그 다음에 8월달에 자연스럽게 당권에 도전을 합시다. 중앙 권력은 윤석열 당선이 장악했으니까 우리가 지방 권력을 잡으면 네. 그 다음에 총선도 남은 대선도 우리 겁니다. 라고 얘기하는 참모들이 틀림없이 많을 거라고요. 네. 근데 이런 지방 권력 유혹에 이재명 후보는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렇군요. 예. 본인을 위해서도 그렇고 국정 전반을 위해서도 그렇고 냉철하게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가야지 서둘러서 당긴다고 해서 가면 함정이 기다리고 있고 여론에 또 역풍이 올 수 있기 때문에 네. 상당히 신중하고 냉철하게 판단을 해야 될 거라고 알겠습니다. 생각을 합니다. 뭐 여러 가지 관측이 있습니다만 결국은 선택은 이재명 전 지사가 하겠죠. 지켜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진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장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33만 명대를 기록한 가운데 연일 400명 안팎의 사망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0시 기준 확진자는 33만 9,514명으로 전날보다 5만 명 넘게 줄었습니다. 하루 새 숨진 환자는 393명으로 연일 400명 안팎을 기록해 누적 14,294명에 달합니다. 위중증 환자는 전날보다 4명 늘어 1,085명으로 18일째 1,000명대를 이어갔습니다. 정부가 보건소 선별진료소와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진행 중인 신속 항원검사 중단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지방자치단체의 의견 수렴과 관계부처 논의를 거쳐 중단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보건소에서 지금은 신속 항원검사를 시행하고 있다며 중단하는 방안에 대해서 의견 수렴 중이라는 밝히고 결정되는 대로 발표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지하철 열차 내에서 침을 뱉는 등 행패를 부리고 또 말리는 승객을 휴대전화로 폭행해 다치게 한 20대 여성이 구속됐습니다. 경찰 소환 조사에 수차례 응하지 않은 데다 최근 다른 범죄 혐의로 입건됐을 때도 경찰 조사를 거부한 전력이 있기 때문에 도주 우려가 있다는 이유입니다. 신준명 기자입니다. 지난 16일 밤 9시 50분쯤 서울 지하철 9호선 가양역 방향 열차 안에서 승객이 촬영한 영상입니다. 20대 여성 A씨가 휴대전화로 60대 남성 B씨의 머리를 강하게 내리칩니다. 수차례 머리를 맞은 B씨 머리에선 시뻘건 피가 흐릅니다. A씨는 경찰에 아는 사람이 있다고 소리치며 B씨를 향해 욕설과 폭언을 이어갑니다. 경찰백 있으니까 나라. 경찰백? 나라고. 그러니까. 당시 A씨는 열차 좌석 등에 수차례 침을 뱉었는데 이를 본 B씨가 A씨의 가방을 붙잡고 열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면서 시비가 붙었습니다. A씨는 자신을 말리는 다른 승객들도 폭행하다
결국 열차 밖에서 승객들에 의해 제압됐습니다. 경찰은 A씨가 폭행에 사용한 휴대전화를 위험한 물건으로 보고 중범죄로 분류되는 특수상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하지만 A씨는 경찰 소환 조사에 수차례 응하지 않았고 뒤늦게 출석한 뒤에도 실거주지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와 별도로 A씨는 최근 재물손괴 혐의로도 입건된 적이 있는데 당시에도 소환 조사를 거부해 수사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도주에 우려가 있다고 보고 A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A씨는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앞두고도 법정에 제때 나타나지 않았고 경찰의 설득 끝에 오전 신문 일정을 오후로 미룬 뒤에야 출석했습니다. A씨는 법정에서도 진술 거부로 일관했고 재판부도 도주에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휴대전화로 때린 사실이 없고 손으로만 때렸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범행 동기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하는 대로 A씨를 검찰에 송치할 방침입니다. YTN 신준명입니다.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 주변을 둘러싼 채 공격을 퍼붓던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군의 거센 역공에 밀려서 외곽으로 후퇴했습니다. 베르단스크항에 정박 중인 함정도 파괴되는 등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군의 강한 저항에 막혀 고전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보도에 김형근 기자입니다. 폭격으로 부서진 건물에서 연기가 쉴 새 없이 피어오릅니다. 아예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무너진 건물도 부지기수입니다. А там уже все, окна вылетели, дым, гарь, уже комнаты все, я ничего не могла ни взять, ни это, бегом выскочили. 하지만 러시아군의 맹렬한 공격에도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는 여전히 건재합니다. 오히려 강력한 역공에 러시아군이 뒤로 밀리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국방부는 키이우 주변 지역에서 러시아군 일부를 몰아냈다고 밝혔습니다. 한 곳에서는 70km 이상, 또 다른 곳에서는 35km 후퇴했다는 겁니다. 앞서 우크라이나군은 키이우 서쪽 요충지인 마카리우도 되찾았습니다. Small city Makariv and almost whole Irpin already in the control is Ukrainian soldier. 우크라이나 해군도 베르단스크항에 정박 중인 러시아 함정을 침몰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강한 저항에 부닥쳐 계획이 틀어지자 러시아군은 민간 지역에 무차별 공격을 퍼붓고 있습니다. 특히 남부 요충지 마리우폴은 20일 넘게 계속된 폭격에 도시 전체가 폐허로 변했습니다. С Мариуполя приехали. Там потому что уже 90% все разбито, ничего нету там уже. Ни домов, ничего. 러시아군의 무차별 공격에 민간인 희생자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사망자가 1000명을 넘어섰고 부상자도 1600여 명에 이릅니다. 게다가 우크라이나 전체 국민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1000만 명이 집을 떠나 고단한 피란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YTN 김영근입니다.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부의장이 서방의 대러 제재가 러시아 정부를 전혀 흔들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메드베데프 부의장은 현지 시각으로 25일 러시아 국내 관영통신인 리아 노보스티 인터뷰에서 서방의 제재 때문에 러시아 사회가 결집할 뿐이지 정부를 향한 대중의 불만이 촉발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메드베데프 부의장은 서방의 제재가 러시아 정부에 조금이라도 영향을 미친다고 보는 것은 바보 같은 생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중국에서 여객기 추락 사고가 발생한 지 5일째인 오늘 사고 현장에서는 실종자 수색과 함께 미발견 블랙박스 수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관영 신화통신은 이같이 보도하면서 2개의 블랙박스가 모두 발견됐다는 일부 매체의 보도와는 달리 아직 한 개를 찾지 못했다고 전했습니다. 관영 CCTV도 여객기 추락 장소의 가운데 위치해서 주황색 파편이 발견됐다면서 두 번째 블랙박스도 조만간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습니다. 세계 랭킹 1위 고진영이 JTBC 클래식 첫날 16라운드 연속 60대 타수와 31라운드 연속 언더파 행진의 대기록을 이어가면서 시즌 2승을 향해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고진영은 자신의 전성기는 아직 오지 않았다며 강한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김상익 기자의 보도입니다. 고진영의 샷과 퍼팅은 여전히 빈틈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첫날 보기 없이 7언더파 65타, 한타차 단독 선두. 60대 타수 기록 행진을 16라운드로 늘렸고 31라운드 연속 언더파를 치는 대기록도 중단 없이 이어갔습니다. So, but my mental is strong right now. After the Singapore, yeah, of course, more like I can feel growing up than before the Singapore. 고진영의 최고 성적은 LPGA 2년 차였던 2019년 메이저 대회 2승 포함 4승을 거두면서 올해의 선수와 상금왕, 최저 타수상을 휩쓸었습니다. 고진영은 그러나 자신의 전성기는 아직 오지 않았다며 올 시즌 더 많은 우승 수집에 자신감을 나타냈습니다. Many people say 2019 was your career high. It is, but I thought no, not yet. WGC 매치 플레이에서는 첫날 승점을 챙기지 못했던 임성재가 키스 미첼을 5홀 차로 여유 있게 누르고 첫 승을 거둬 16강 진출에 불씨를 살렸습니다. 아무래도 매치 플레이는 좀 초반 경기가 중요한 것 같은데 내일도 좀 초반 경기 좀 집중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하지만 첫날 승리했던 김시우는 마지막 18번 홀에서 보기를 범해 티럴 해턴에게 아쉽게 한 홀 차로 패하며 역시 1승 1패가 됐습니다. YTN 김사익입니다. 낮 동안 하늘은 흐려도 예년보다 포근한 날씨에 활동하기 무난했는데요. 하지만 밤부터는 날씨가 급변합니다. 서해상에서 비구름이 유입되며 현재 제주도에는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요. 조금 전 호우주의보도 내려졌습니다. 비는 밤사이 전국으로 확대해서 내일 오전까지 강한 비바람이 몰아치겠습니다. 제주 산간에 30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지겠고 지리산 부근에도 100mm 이상, 남해안에 8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리겠고요. 서울 등 그 밖의 내륙에는 최고 70mm의 큰 비가 예상됩니다. 특히 다량의 수증기가 유입되는 제주도와 남해안, 지리산 부근에는 시간당 30mm 이상, 제주 산간에는 시간당 50mm 이상의 국지성 호우가 예상됩니다. 해안가로는 태풍급 강풍까지 동반되는 만큼 비바람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9도, 대전 10도, 부산은 14도로 오늘보다 2에서 6도가량 높겠습니다. 낮 동안은 서울 기온이 17도, 대구는 20도까지 올라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일요일부터는 다시 맑고 예년 수준의 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이어서 저녁 종합 뉴스 이브닝 뉴스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